가래떡을 먹으며 독서산물경에 빠진 용숙 씨. 용숙 씨는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것일까? 무슨 책을 그렇게 읽고 계세요? 80세의 벽.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에게 의존하지 마라. 의사에게는 건강이라는 관점이 없다. 병원에 가지 않았더니 사망자 수가 줄었다.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 의료의 자기 결정. 물론 건강검진을 통해 암 등을 조기 발견하기도 한다. 검진으로 목숨을 구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도리어 몸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건강검진의 기준이 되는 정상 수치가 정말로 정상인지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어떤 수치가 정상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암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관건이고 조기 발견을 해야 생존율이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CT에 암이 나오게 하려면은 발견이 되려면은 암이 요렇게 콩알만큼 커야 암이 나오는데 CT에. 근데 요 콩알만한 암이 크기까지는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대. 그만한 콩알만한 크기의 암이 커지기까지 이미 벌써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이크로한 미세한 암세포들이 이미 다 퍼져 있다는 거야. 현대 의학은 이제 이걸 가지고 기수를 나누고 중증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기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수가 좀 높고 이런 거를 등급을 받게 되면 이제 멘탈이 나가잖아. 암의 속성이 이런 것이라면 이만큼 커야 10년이 걸리는다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CT에 발견이 된다잖아요. 근데 이미 벌써 몸에는 다 퍼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이것이 암의 속성이라면 도대체 그걸 등급을 나누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 등급을 나누는 것이 우리 환우들한테는 본질을 흐리는 어떤 그런 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딜레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딜레마. 1기라는 그런 그레이드를 받은 환우들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지. 아, 그래도 나는 1기구나.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표준 치료로 이렇게 절제하고, 그러고 나면 자기가 이제 완치했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착각이 들게. 근데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은 표준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딜레마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그리고 또 그레이드가 높거나 말기 환우들은 또 얼마나 공포감을 조장시켜요. 응? 그 환우들은 자기가 등급이 높다라는 환우라는 그 어떤 기수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걸로 또 얼마나 공포감에 쩔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수 높은 환우들한테는 강렬한 공포심을 막 주입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그 주치의가 제시하는 그런 항암 치료라든지 뭔가 그런 표준 치료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치료를 무리하게 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환우들이 멘탈이 나간다고요. 멘탈이 나가요. 일단 멘탈을 먼저 안정시키고 평온하게 하는 게 치유의 관건인데 거기서 일단 멘탈이 나가. 그러니까 치유가 어려운 거야. 그런 분위기와 시스템 속에 환우들을 몰고 가니까 이게 암의 어떤 속성이나 본질을 흐리고 뭔가 이상하고 뭔가 쎄하다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지.
나는 병원에서 내가 받은 느낌은 그랬어요. 막 정보력이 엄청나. 이 암 환우들이 어릴 때는 공부 안 하던 사람도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것은 어떤 생존 본능 같은 게 나오는 거지, 거기서.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검사의 수치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 눈앞에 환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정해진 수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면 어떨까? 불행한 일이 아닐까? 오랫동안 노년 의료 현장에 종사한 경험을 볼 때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문제가 더 심각하다. 수치를 정상에 맞추려고 약을 먹다가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잔존 능력을 잃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사람까지도 있다. 수치 같은 것에 얼마나 예민해져요. 응? 수치가 조금이라도 좀 안 좋게 나오거나 진료실에서 선생님이 조금 그렇게 미죽지근한 말 같은 거 하게 되면 수치가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또 찝찝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런다고. 그러다가 우울증에도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정기검진 받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가면 뭐 어쩌다 저쩌다 말이 많으시잖아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은 아 그렇구나, 아 예, 이렇게 그냥 아 그렇군요 이렇게만 하고 마음은 너무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의사의 불섭생이라는 말이 있다. 의사가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거짓말 같은 참말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아마도 약이나 검진으로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환자에게 혈압이 높다거나 간 수치가 나쁘다며 다량의 약을 처방하고 작은 암이 발견되었다며 수술을 권한다. 결과는 어떨까? 환자는 약에 치이거나 작은 암과 함께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젊은 때는 그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런 치료가 도리어 나도 이 부분이 공감이 되더라고, 읽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니는 그 메이저 병원, 대학병원에 나의 주치의가 나의 구세주 같고 날 살려줄 것 같고 막 마음이 막 너무 절박한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종양내과 이런데 진료실 대기실 앞에 딱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때 보면은 앞에 병원 TV가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환우들 보라고 TV를 틀어주거든. 근데 그 TV에 이렇게 환우들이 말기암이나 이런 환우들 있잖아. 기수 높은 환우들이 막 투병하는 모습을 엄청 드라마틱하게 연출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영상을 보여줘요. 그런 영상 보면은 막 그런 환우들을 막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약간 환상적인 그런 생각이, 막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나와요.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 싸우기보다 길들이기. 투병이라는 말이 있다. 주로 암 환자 등에게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도대체 무엇과 싸운다는 뜻일까? 본래 암이란 자신의 세포가 변성하여 암화된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암, 요놈, 나는 네 녀석한테 지지 않아 라고 으르러 대봤자 사라져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싸울 방도가 없다. 특히 80대 이상의 고령자는 더 그렇다. 몸 안에 암세포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운 좋게 하나를 쓰러뜨려도 머지않아 다음 적에 등장할 확률이 높다. 또 암과 싸우려면 수술이나 항암제 투여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모두 고령자의 몸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체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곤란해지거나 장기 절제로 평생 후유증이 남게 된다. 그렇게 체력이나 신체 기능을 빼앗기게 되면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져서 다른 병에도 걸리기 쉽고 몸 안에 있던 다른 암의 진행을 촉진하여 몸 여기저기에 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투병이라는 선택이 도리어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권하는 바는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이다. 병과 싸우기가 아니라 병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암으로 변한 세포를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며 살아가는 선택이다. 병인 줄 알면서도 싸우지 않는 것은 적 앞에서 도망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를 전환해보면 어떨까? 도망이 상책이라고 말이다. 저자가 유머 감각이 좀 있으시더라고. 나는 이 부분이 쪼까 웃기더라고. 응? 도망이 상책일 때가 있어요. 냅다 주랭랑 치는 것도 사는 길이요. 의료 난민이 되기 전에 닥터 쇼핑으로 믿음직한 의사를 찾는다. 수술하지 말라, 약을 줄여라 라는 필자의 권유에 독자 여러분은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라고 불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약물이나 수술을 거부했다가 의사에게 외면당해 의료 난민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필자의 지인이 겪은 실제 경험담이다. 지인의 어머니는 85세 때 두 번째 암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수술은 하지 않는다라고 결심하고 있었기에 의사에게 솔직히 말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원하는 대로 하세요. 수술이 필요 없다면 제가 해드릴 치료는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었다. 이런 말까지 듣고 그 병원에 다닐 수는 없었다. 의사의 냉정한 태도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실은 그전부터 불신감이 적잖이 있었다고 한다. 3년 전 첫 번째 폐암이 발견되었던 82세 때의 일이다. 작은 암이니 수술합시다. 라는 말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마치고 보니 오른쪽 폐의 아래쪽 절반이 사라진 것이었다. 막상 열어보니 생각보다 암이 퍼져 있어서 넓게 절제했다는 흔히 있는 이야기였다. 그러니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지인의 어머니는 이해를 구하는 기색도 없이 나쁜 부분은 다 제거했으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의사의 태도에 화가 났다고 한다. 오른쪽 폐 절반이 없어져서인지 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수술 후 반년 정도는 구토 증세로 고생했다. 식욕도 떨어지고 체력도 점점 쇠약해져 갔다. 이제 수술이라면 징글징글해 라고 불평하면서도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다. 병은 마음먹기 나름이지라며 심기일전하여 하루에 6,000보씩 걸으면서 체력 회복에 힘썼다고 한다. 덕분에 다시 건강을 되찾아가던 중 건강검진에서 두 번째 폐암이 발견되었고 수술을 거부하자 예의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던 것이다. 다행히 지인의 어머니는 재택 의료를 하는 병원을 바로 발견했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마지막에는 집에서 임종했다. 어깨로 암이 전이되어 견디기 힘든 고통을 호소했지만 약으로 다스리면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한다. 마지막에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어서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겁니다라고 지인은 말했다. 지금 언급한 지인의 사례는 실제 대형 병원에서 생기기 쉬운 일이다. 물론 의사는 환자의 인생이나 건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면한 병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의사의 말에 상처받거나 괴로워한다. 자칫 치료를 거절하다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의료 난민이 되는 예도 있다. 의료 난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의 수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에 사는 환자라면 의료 난민이 되기 전에 닥터 쇼핑을 통해 자기 신조를 이해해줄 주치의를 찾는 방법이 있다. 즉, 환자가 의사를 고른다는 발상이다. 물론 어떤 마지막을 희망하느냐에 따라 의사나 병원에 대한 선택은 달라진다. 무엇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믿음이 가는 의사를 스스로 찾는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말 뼈아픈 사실이지만 결국에 병원도 이 매출을 일으켜야 하고 그걸로 돌아간다는 장사 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결국엔 약을 팔아야 되고 수술을 시켜서 매출을 올려야 되고 계속 뭔가를 돌려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 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물론 이것은 내가 조금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좀 두 눈으로 이렇게 탁 뜨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딱 암 선고를 받고 암 환자가 되잖아. 그러면 이런 사실을 직면할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질 않아. 그냥 드라마가 내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야. 이제 내가 암 환자가 됐다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에 드라마에 이제 그냥 완전 감정이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다니까. 80대에는 아무래도 노화가 더 많이 진행이 된 상태니까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떤 그런 표준 치료를 받는 리스크라든지 뭐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지겠죠, 많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젊었을 때 이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젊고 늙고에서는 딱히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내가 병원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젊으니까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젊으니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이 또 건강해서 뭐 암이 더 빠르게 퍼진다. 뭐 이런 얘기. 이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얘기인지 난 잘 모르겠어. 약간 본질을 흐리는 그런 말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암의 본질을 흐리는. 사실상 젊거나 늙음의 차이는 없다.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다 위험은 하다. 젊어서 위험한 것과 늙어서 위험한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왜냐면 주변에 표준 치료를 받고 세상을 먼저 떠난 저보다 어린 그런 환우들도 받고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근데 왜 자꾸 젊어서 괜찮다 막 이런 말 하는 건지, 왜 본질을 흐리는 건지, 그런 말들은 본질을 흐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은 기본적으로 현대의학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고 기술을 나누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암이라는 사건 앞에서는 세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여생을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 환우들일수록 어떤 표준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나도 인정해요. 그 현대의학은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계속 쳇바퀴 같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병하고 이제 사투를 하는 그런 식이라고요. 과연 이 방식으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었던 거지. 물론 이것도 어떤 때 시적절하게 필요시에 잘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의사가 하라는 대로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되거나 또 전이가 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어처구니 없이 병원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환우들도 적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저 모습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저 사람은 저것이 암으로 저렇게 된 것인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표준 치료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야. 그렇게 주변에서 하나 둘 이렇게 떠나는 환우들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연치유하는 사람들은 투병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스릴 치자를 써서 치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80세 노인들께만 적용이 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암이라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우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는 암 막지 않고 가는 암 잡지 않는다. 요 마인드가 환우분들한테 딱 좋아요. 이 평온함이 마음의 평온함만 있으면 치병의 절반은 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시간 문제. 저자는 현대의학을 이제 투병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대안으로 약간 이런 자연치유적인 어떤 그런 걸 하는 의사라든지 아니면 뭐 통합치료를 하는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우파가 현대의학이다라고 하면 좌파는 자연치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암 환우가 되고 나서 이런 자연치유센터라는 곳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가격대도 이렇고 이런지는 몰랐거든요. 그전에는. 그런데 여기가 암시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 응? 여기는 그래도 현대의학은 보험이라도 되고 산정특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연치유는 완전 이것은 또 다른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다 좌파다 이거지 둘이 그것은 똑같은 거야. 장사 속인 거야. 결국에는 응? 약값만 1,000만 원씩 들고 무슨 캠프 비용이 몇백만 원씩 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자연치유래. 그게 자연치유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 자연치유를 판매하고 있더라고. 자연치유를 상품화 시켜서 그걸 판매하더라고. 이제 암 환자가 되면 이제 공포심이 많아지고 두렵고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용하기가 좋잖아요. 그때 이렇게 탁 혹하거든. 사람들이 그때 확 혹해요. 뭐 좋다, 몸에 좋다 이러면은 약이 뭐 좀 고가의 약이고 막 치료가 이래도 치료다 이러면은 하게 된다고.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뭐 우파든 좌파든 자기들 컨셉이 다른 거지 결국 본질은 똑같다. 둘 다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어? 타겟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좋은 타겟이에요. 우리가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이 저자가 자기 자신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좌파 쪽 의사를 찾아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시더라고. 저도 수술 거부했을 때 도라이 취급 받았고요. 그 당시에 2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진료실에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면담할 때마다 그 미묘한 기싸움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현대의학에서 암환우는 그냥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억울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여기서 저자는 좋은 의사는 환자에게 무리한 표준 치료를 권하지 않고 환자를 편안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전자와 후자를 두고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의 벽에 부딪혔을 때 의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파트너십을 공유하는 정도로만 생각해도 충분하다. 그 치유의 중심에는 환우가 있고 어떤 치료의 취사 선택의 주도권도 환우에게 있어야 한다. 환우 자신이 치유라는 고삐를 딱 잡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치유를 리드를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의사가 제시하는 것도 받아들이죠. 좋은 부분은 참고를 하고. 하지만 의사나 어떤 의사가 되었든 간에 그 의사가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쥐락펴락하고 폐를 열었더니 뭐 자르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전부를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 주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의료진의 개입이 지나치게 많고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의료 시스템에 우리 환우들은 그냥 도살장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이 허다하다. 암성 통증과 고통이 있다면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의료적인 도움을 환자 스스로가 취사 선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죽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생각의 전환이라고 저자는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환우분들이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을걸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이 가는 의사를 찾아라 라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네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건 함부로 말하기는 좀 저는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나 이런 분들을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로 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벌써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이미 그 신뢰에 대한 어떤 그런 판타지가 이미 벌써 무의식 속에 이미 깊이 뿌리 잡혀 있는데 거기에다 또 믿음 하면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암환우가 되면서 자연치유를 하고 병원을 또 이렇게 다니면서 그 전에는 저도 어떤 의사 선생님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런 판타지 같은 것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회적으로 학습된 어떤 그런 이미지라는 거, 그런 관념이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그런 치병의 세월을 통해서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 의사 선생님 신뢰도가 높고 뭔가 그런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암에 걸리면 당연히 현대 의학적인 그 교수님의 지시와 그것에 따라서 진료에 따라서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무의식 속에 있던 판타지들의 거품이 이렇게 싹 걷어지면서 그런 의사 선생님과 의료 시스템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 거죠. 치료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취사 선택하며 병원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절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지난 치병의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병원 시스템에 도살장 개 끌려가듯이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80대가 되었든 20대가 되었든 50대가 되었든 세대를 막론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제가 느낀 바고요. 명의를 찾아다니려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 최고의 명의는 내 안에 있고 나머지는 내 치유의 파트너다. 그렇게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한번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이런 벽은 누구나 옵니다.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한 번씩 꼭 이 벽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